야, 내가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샀으니까 현금도 없고 어디까지 빠질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럴 때 제가 또 어떻게 했냐. 궁금한 게 아까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지금 기준금리가 몇 프로냐 물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하세요. 5%다. 근데 이 5%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하면은 5%가 왜요? 예금 넣으면은 뭐 이자 많이 주고 뭐 대출 내면은 이자 많이 우리가 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끝을 생각하면은 금리가 높아지면은 은행으로 들어간 돈이 많아집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높아져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져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게 우리가 돈을 대출을 쉽게 낼 수 있고 이자를 작게 내도 돈을 땡길 수 있죠. 그럼 그 돈 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개인도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도 많이 뽑을 거고 산업이 좀 불이 붙는다라는 거.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겠죠. 중앙은행 돈을 찍어내는 곳에서 금리를 가지고 경기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금리를 오히려 낮추고요.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너무 시장에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많이 줬으니까 이 잉여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데 이 부작용이 돈이 여유 있게 많은 사람들은 이자 내고 이자 안 내고 그냥 내 돈 아끼고 이러면 되는데 인과 아웃이 조금 타이트한 분들은 아웃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시장이나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금리를 알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금리를 모르면은 불경기 지금 불경기가 안 좋은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제가 말을 못해서 그래. 지금 도대체 정치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논리적으로 보려면은 금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경제 상황 전체가 다 보인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돈이 어느 정도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다시 회수되고 있는지 이게 결국 주식시장이나 모든 자산시장에서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사이클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금리가 이제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거는 투자랑 별개여도 대중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제 개념 중에 필수다. 이런 거에 굉장히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이야 우리 주식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 부자분들 그러니까 뭐 재벌분들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큰손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신경 쓰는 게 금리예요. 대출을 땡겨서 내가 부동산 투자한다 이자가 얼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얼마냐 그런 향후의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를 금리로 다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말 그대로 돈의 지표다. 버블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죠. 그렇죠. 많이 소통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기법 내놔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이제 기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기법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혹은 뭐 1년 뒤를 위해서 배팅을 하는 건데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법보다는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거를 찾아 나가는 거죠. 소위 말하는 경제 지표가 됐든 뭐 차트도 이평선이 됐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심리적인 지표 그거를 오히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뭐 좋게 포장하면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맞냐? 안 맞죠. 매 순간 바뀌죠. 그렇죠. 맞을 확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골든 크로스가 그런 게 될 수 있고 이평선이 뭐 그런 게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걸 하나의 매매, 투자의 지표로 삼는 거고 그걸 해석을 여러 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좀 더 내가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고 그걸 전문가라는 분들이 기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건 그 사람의 기법이에요. 이게 나한테 맞느냐? 그건 해봐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나의 매수 매도를 누릴 수 있는 간. 그러니까 내가 이 타이밍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이면은 똑같이 가도 돈을 벌 수 있지만 한 박자 쉬면은 틀려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법보다는 이제 통계적인 확률을 믿으시는 게 좀 더 좋다. 그리고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는 내 의견과 내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의견을 참고하셔라. 그 기법이라는 단어는 나의 투자 스타일이다. 그게 정리된 게 공식화된 게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테이버님이 주로 위험 관리를 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금 비중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일반인을 상대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인이라는 거는 꾸준한 현금 수입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든 아니면은 뭐 회사를 다니시든 이걸 여윳돈으로 투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은 결국 개인은 시간이 가장 큰 무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빠질 것 같아. 그러면은 굳이 내가 빠질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계속 들고 시간을 죽이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 대신에 빠질 것 같으면은 그 빠질 것 같은 확률만큼 내가 생각하는 그 비율만큼 현금화를 시키셔라.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또 하이닉스 말씀드리면은 8만 원에서는 이거는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은데
하면 현금을 많이 태웁니다. 막 70% 80% 태워요. 그러고 난 뒤에 최근에 10만 원 가까이 오니까 이러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50% 뺍니다. 이번 그 사이클 말고 4월인가요? 한번 하이닉스가 95,000원까지 딱 찍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94,000원에서 그때 싹 다 털었거든요. 그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팔았다고. 저는 2위로 못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팔았습니다. 그럼 다시 9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또 샀어요. 이제는 가야지. 그 확률만큼 주식을 보유하고 현금으로 옮기고 이걸 반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라는 거는 내가 이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 현금을 쥐고 있을 거냐, 그러니까 내가 더 사기 위한 총알을 남겨놓느냐, 이거니까 현금 비율 조절로 위험을 좀 관리하시면 된다. 위험할 때는 현금을 늘리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현금을 줄이셔라. 근데 이거를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뭐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들이 현금만 가지셔도 된다. 제발 인버스, 곧버스, 숏 잡지 마시라. 그렇죠.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투자하면서 멘탈이 나간 적이 언제예요? 작년 9월이죠. 저는 딱 작년 9월에 실제로 멘탈 나가가지고 빠지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빠질 때는 뭐 금리 때문에 뭐 때문에 이해가 됐는데 특히 작년 이제 8월 중순부터였죠. 쭉쭉쭉쭉 내려꽂을 때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가 보유한 종목이 그리고는 지수가 빠지는 이유가 없는 말 그대로 과매도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야 내가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샀으니까 현금도 없고 어디까지 빠질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니까 놓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또 어떻게 했냐 작년에 9월 말에 말씀드렸어요. 10월 한 달 동안은 쉴게요. 매매는 안 하고 방송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너무 지금 멘탈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저는 주식을 뭐 이빨이 담아 놓은 상태니까 더 살 수 있는 뭐 총알도 많이 없고 비상금 남아 있는 거는 뭐 직원도 월급 줘야 되니까 쓸 수가 없다. 근데 뭐 제가 방송하면서 공부는 계속 해야 되고 일단 그래서 방송은 하긴 하는데 힘이 많이 빠져 있다. 말씀드리고는 한 달 동안 쉬었어요. 그리고 10월 셋째 주 돼서 내가 멘탈 터진 그 지점이 바닥은 바닥이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매매 시작합니다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또 매수를 했죠. 그럼 또 쉴 때 알려주세요. 예. 저점 헌터니까. 알겠습니다. 저점 알겠습니다. 헌터인데 저점 헌터가 힘든 시점. 네, 그 시점을 우리는 매수 시점으로 저는 삼을게요. 그때 이제 풀로 들어가는. 오케이. 예.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영업자분들도 계실 거고 일반 직장인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이 이제 전업 투자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은 나도 태희번님 같이 집에서 주식 공부하고 거래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본인이 연평균으로 얼마를 수익을 낼 수 있냐 그걸 먼저 따지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나스닥만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를 하고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연에 한 10%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 생활비가 얼마냐? 연에 한 1, 2억은 있어야죠. 그러면 연에 2억 정도를 내가 나스닥에서 먹으려면은 시드가 얼마가 돼야 되냐? 역산을 해봅니다. 주식으로 꾸준히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는 내가 이 정도는 어떤 식으로 뭐 배당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올 수 있다. 그 금액을 산정해 놓고 역산을 하셔라. 파이어를 하시려면은 최소 5억, 평균 10억, 10억 이상을 들고 있는 현금으로만 그 정도를 들고 있는 분이 전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해보셔라. 왜냐면 거기서 뭐 까이면은 뭐 치킨집을 하셔도 되고 다시 뭐 다른 사업을 하셔도 되니까. 그런데 그 정도 돈이 없는데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건 말려야죠. 우리가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랑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치킨집을 차렸어요. 내가 부업으로 뭐 꽃집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뭐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뭐 월에 한 300씩 나와요. 근데 뭐 알바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 남을 때까지 개를 키우던가 접던가죠. 근데 충분히 남아요. 그럼 거기 좀 집중을 하셔야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제가 투자에 대해서 뭔가 뭐 전문가가 없다, 뭐 신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장사다. 시장에서 우리가 그냥 생선을 사고 팔고 꽃을 사고 팔듯이 말 그대로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는 무형의 자산을 사고 파는 장사기 때문에 장사를 잘하냐 못하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장사를 잘해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종의 사업으로서 주식 투자를 장사로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주식 투자는 영젬병이야. 대신에 모으는 건 잘해. 그리고 이거는 뭐 금처럼 은처럼 샤넬백처럼 사서 모아놓고 그냥 두면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셨을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셨을 때 그러면은 그냥 계속 모으셔라. 충분한 시드가 되면은 전업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내가 장사를 정말 잘했을 때 회사 때려치고 장사하는 친구처럼 그러면은 이제 전업으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맞죠. 이게 그나마 뭐 동네 아파트 꽉 쥐고 내가 돈가집을 한다. 내가 돈 잘 번다. 그러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명확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다루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회사에 내 돈을 위탁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정말 사업을 잘할지 못할지 사고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큰 게 맞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식하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사업은 내 사업체를 잘 운영하면 되는데 그쵸? 이거는 남의 사업체에 내 돈을 맡기면서 사업처럼 해야 되니까 이게 약간 모순된 개념에서 투자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헤이버님의
앞으로의 목표. 저의 목표. 궁금하네요. 일단 한국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한국 시장이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많고 낭만 있는 곳이잖아요. 좋게 말하면 낭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이게 상스럽게 처먹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내가 또 편승하면은 나도 같이 그렇죠. 뭔가를 이제 낭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주주와 기업이 같은 방향을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주와 기업이 같은 방향을 안 봐요. 근데 이거는 기업도 문제지만 주주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가 목소리를 요새는 슬슬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기업이 또 바뀌면은 모든 주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유튜브 채널로서 그리고는 많은 뭐 전문 투자자 혹은 많은 뭔가 증권사의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의견을 전달하고 올바른 투자라든지 뭐 글로벌 시황을 전달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제는 눈을 뜨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뜬 정도에서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은 액션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액션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창구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창구들이 서로 싸우면서 이게 뭐 증권사 전문가분들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분들도 또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개인의 입장에서도 목소리를 내면서 점점 시장을 바꿔나가야 한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중국에서도 많이 문제 삼는 게 중국 기업이 미국과 상장합니다. 이건 중국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에가 상장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죠. 쿠팡 같은 경우 그리고 네이버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상장을 하겠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 바이오피스를 미국에 상장을 하겠다. 야놀자도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뭐 실 만들고 옷 만들고 신발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다가 좀 더 올라가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그 다음에 중장비 만들고 배 만들었어요. 지금은 반도체 만들고 있죠. 반도체 다음은 뭘까요? 여전히 우리는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제조업이라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는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IT 기업들도 중요하겠죠. 그러고는 금융업이 중요합니다. 왜 싱가포르,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더 세계 사람들한테 유명하냐? 거기가 금융의 중심지이기 때문이고 결국엔 우리나라 여의도라는 곳이 도쿄를 넘어서는 금융 중심지가 돼야지 한국 자체가 발전할 수 있고 이거는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짧게 보면은 우리의 영달을 위해서 길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영달을 위해서라도 이건 바뀌어야 된다. 환경이 좋아져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목표가 저랑 굉장히 일치해서 형이 절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형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소름 끼칠 정도로 같은 목표를 보고 달리고 엄청 열망적이야.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에너지가 가끔씩 부족하다라고 이제 느껴질 때가 있는데 형 그 목소리가 엄청 이런 얘기할 때 커지거든. 이게 나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서로가 뭔가 하자 그러면 빠꾸 없이 오케이 약간 이렇게 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 저도 언젠가 이제 더 좋은 일에 우리가 힘을 합치는 순간 영향을 주면서 또 시점에 맞게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오늘 인터뷰요. 기대했고 그냥 기대랑 뭐 다르지 않았다. 근데 스튜디오가 나도 이렇게 사무실을 얻어야 되나? 여기 와서 찍으세요. 그럴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형이 와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핫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앞으로 더 낼 거예요. 우리는 대충 해봐서 알잖아. 아마 이 영상 나와서도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라이브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그럴 텐데 형 채널에서 또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조만간 다음에 동강을 데리고 라이브의 매운맛을 아프리카 TV의 매운맛 리카님도 불러주나요? 연락을 해볼까요? 부르면 계좌 까야 돼. 계속 까야지. 좋은데요? 저도 좋은데요? 꼭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